없는 학교. 아까 홍주성의 이 홍주부사가 뒤처리를 하러 왔을 때 그 홍주성 안에 길 옆에 서서 거처를 알지 못하고 수서기에게 명하여 겨우 빈집 하나를 얻었다. 촛불을 들고 방에 들어가니 피비린내가 코를 찌르고 창과 벽 사이에 핏자국이 난자하니 이곳이 사람을 작사한 곳임을 알겠더라. 이게 윤시영이라는 분이 남긴 홍양일기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자, 윤시영의 일기에는 이에 기록 외에도 의병 시신 83구를 매장한 사실과 또 목이 잘린 시신 15구를 찾아내어 6월 8일 매장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이렇게 잔인하게 우리 의병들을 학살한 겁니다. 그뿐입니까? 동학농민혁명군은 어떻게 학살을 했어요? 교전국도 아닌 일본이 들어와서 만행을 저지른 거죠. 전쟁하는 사이도 아닌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 얘기하는, 특히 조정래 작가의 아리랑의 첫 부분이 반일종족주의, 그들이 쓴 책 중에 반일종족주의의 첫 단원이 아리랑을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의병에다 잡혀왔는데 마을 뒷산에 나무에다 묶어놓고 학살했다. 이런 적이 없다. 그런데 작가가 왜곡했다. 지시마 열도에 증용 끌려가서 마지막에 한데 문 닫아놓고 다 죽였다. 이런 거 없는데 역사 왜곡했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반일종주의 책을 보면. 저는 그자들에게 한번 이런 말을 해보고 싶어요. 그 소설이 역사책이 아님에도 그거를 역사와 동일시하면서 그걸 비난하기 위해서 끄집어내가지고 일본 편에 서서 그런 걸 기술하는데, 그럴 시간이 있으면 바로 이 홍양일기에 나온 것처럼 뒷산에 의병 잡혀왔다고 죽인 총살한 게 없다고 주장하는 거 하지 말고, 당시 홍주성 의병 때 이들이 어떻게 일본이 우리 의병들을 학살했는지 그런 걸 연구해봐라. 또 지시마 열도에 거기에 죽인 적이 없는 역사를 왜곡했다고 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우키시마호를 왜 폭침시켰고 수천 명이나 우리 조선인들을 수장했는지 그런 걸 연구해서 밝혀라. 나라에서 성장하고 나라에 놓은 학자들이 방향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 하려고 제가 그만 그 부분을 좀 꺼냈습니다. 자, 이제 태평양전쟁의 실상을 제가 다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냥 간략히 제가 소개만 약식으로 드린 거고, 이때 이 희생된 조선인들을 간략간략 소개하겠습니다. 오키나와에 있는 우리 징용돼서 오키나와에서 숨져간 1만여 명, 비가 바로 한국인 위령탑입니다. 오키나와에 있죠. 이 이야기는 제가 제주도 선운정사까지 같이 이어서 끌고 갈 겁니다. 다음, 평화의 디딤돌. 태평양전쟁 시에 한국 조선인을 포함해서 24만 명이 희생되었는데 여기에 희생자들이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밑에 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이 따로 분리돼서 구분해서 새겨져 있습니다. 2010년 기준 447명의 우리 조선인들 희생자가 새겨져 있고요. 그리고 오키나와 근처에 있는 이 게라메 제도에 있었던 성노예 21명 희생자, 그리고 350명의 군속, 우리 조선인들입니다. 그 아리랑 위령을 하기 위한 기념물이에요. 여기서 아리랑 노래 오키나와로부터의 증원이라는 박수남인데 바수남으로 되어 있네요. 이때 참여했던 이 다치바나다 하마쿠라는 사람이 그런 아픔을 잊지 않기 위해서 세운 비입니다. 여기도 지금 오키나와 현에 있는 거예요. 하네비입니다. 하네비. 당시 경상북도에서 끌려왔던 이제 살아 생존자입니다. 이들이 생존해서 그때 함께 있으면서 목도했던. 그러니까 1945년 오키나와 전투는 20만 명이 숨져갔댔잖아요.
그러면 이때 숨져간 일본군이 한 8만, 미군이 한 2만에서 10만, 일본군이 더 많죠. 그 일본군 안에는 바로 우리 조선인들이 있는 겁니다. 오키나와에서 희생된 우리 조선인들이 엄청나게 많다. 미야코지마라고 하는 이곳에 오키나와에는 위안소가 130곳, 미야코지마에는 약 16곳. 우리 조선인 여인들이 그렇게 끌려가서 성강요를 당한 그런 아픈 아리랑비고요. 다음은 히로시마입니다. 다 소개할 수 없고요. 제가 일본을 연구하면서 동북아 역사자단에서 발행한 조선인 희생자 추도비가 있어요. 일본 내에 있는 것만 연구를 해놓은 거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소개시키고 싶은 것만 몇 개 뽑아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히로시마에 원폭으로 숨져간 분이 20만인데 그 중에 2만이 우리 조선인이었습니다. 히로시마의 원폭에.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을 마무리한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폭에 결국 일본인만 죽은 게 아니고 함께 갔었던 우리 조선인들이 히로시마에는 2만 명, 나가사키에는 만여 명이 함께 폭침돼서 숨 거두었습니다. 이거는 오키시마호처럼 일제에서 폭침된 건 아니고요. 태풍을 만나서 1945년 해방된 뒤에 귀국선에 올랐다가 이키 아시베라는 항에 아마 바위에 부딪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조선인들, 한국인 160명이 물에 빠져서 안타깝게 사망한 건데 그거를 세운 비가 바로 나가사키에 있는 대한민국인 유령비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제가 2007년도에 전라북도 수포영재를 담당하고 있을 때 영재 교원들과 함께 영재 학생들이 갔었던 곳인데요. 약 2만 명이 피폭되고 우리 조선인 1만 명이 폭사한 그런 곳입니다. 아까 히로시마는 저의 선친이 끌려갔던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교토에 일본의 우지차라고 차가 유명한 데 있어요. 우지시인데 그 우지시에 우토로 마을이 있습니다. 이 우토로는 교토에 비행장을 건설할 때 당시 조선인들이 와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한바 같은 데에서 그냥 살고 허가도 없이 그렇게 하다가 전쟁이 끝난 뒤에 이분들이 국내로 돌아올 수 없는 환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허가에 눌러 앉아 살면서 판자촌을 이루고 살았죠. 그러다가 1980년대 그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 기업가에 의해서 강제 철거 명령이 내려지고 이분들이 오갈 데 없이 돼버린 거예요. 처참한 삶을 살아야 했죠. 그래서 지금은 일본 사회단체하고 우리 한국의 많은 단체들이 후원하고 또 정부에서 투자해 줘서 아파트로 들어가서 현재는 살고 있는데 지금 폐허가 돼서 다 이거 다 쓸어내고 제가 조사 들어갔을 때 아직 남아 있었는데 이건 들어간 뒤에 이제 부셔가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우토로 평화기념관을 세우고 그들이 살았던 판잣집 하나를 뜯어다가 복원해서 기념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일본 기행할 때 여기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제1조선인 동포들과 교류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토로 마을과 함께합니다. 잘 이겨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기는 태평양 전쟁 때, 그러니까 1920년대 독립지사인 아버지를 따라서 어린 나이에 일본으로 건너간 뒤에 일본에서 성장해서 일본의 빠칭코 사업에 돈을 벌어가지고 우리의 일본에 있는 문화재들을 수집해서 고려미술관이라는 미술관을 세운 아름다운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고 그 아들이 박물관장을 이어서 가고 있습니다. 저기 보면 우리 석인상 보이죠? 그 다음에 고려라고 이 기와, 암기와 스키와의 이 끝에 마감새에다가 고려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이분은 끝내 한국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고려라고 쓴 것은 나는 민단도 아니고 조총련계도 아니고 통일된 한국이 되면 가겠다. 그래서 해방 이후에 양쪽으로 갈라진 민단과 조총련의 그런 아픔을
끝내 통합해서 통일된 조국에 가겠다 했는데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찾아가서 이거 보면 다 한국에서 가져온 것들입니다. 이걸 한국에서 가져온 이분들이 가져온 게 아니고 일본인들이 수거해 온 것을 사온 거예요, 다. 사다가 이 안에 가면 어마어마한 유물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마이주루 항은 그렇게 제가 연구하고 아이들 때는 데리고 가지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못다한 이 참배를 제가 2024년 1월에 대부분 선생님들 이루어진 36명의 연수단을 이끌고 이 교토 마이주루의 우키시마오 폭침된 데에서 이해를 갖추고 장장 1시간 이상 참배를 했습니다. 노래 부르고 헌화하고 다 한마디씩 해서 올리고 그리고 일본인 시나다 시게루 그 폭침책을 쓴 추도의 회장 그리고 저 조형물에 참여했던 하시모토 뭐 이런 여러 사람들과 함께 참여를 해서 어찌면 한일 공동으로 추모를 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명복을 빌기도 하고 일본 정부 도쿄를 향해서 저희가 규탄 시위를 지금 하는 건데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일본인 두 학자들과 함께 남북 통일을 우리보다 더 크게 외쳐줬습니다. 진정한 지식인들은 남북 통일을 바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에 의해서 찢어졌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제가 참여시켰어요. 같이 하라고. 그래서 장엄하게 추모제를 지냈습니다. 국화 이 눈은 겨울에 국화를 구해오는 것이 가장 힘들었었는데 다행히 잘해서 이쪽이 시나다 시게루고 저분은 하시모토인데 미술교사였고 이분은 역사학자입니다.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외롭게 싸웠던 분, 일본 정부에 대항해서 끝까지 지금도 추도회장을 하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도 책을 제 거 서명해서 줬고 이분이 쓴 책에 당시 36명의 사인과 이 두 선생님 사인해서 제가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념관 선생님 박물관에 내려고. 여기가 멀지 않은 서광사에 훗날 그 해안가에서 유골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갈 데가 없고 하니까 여기 이 구스노키 분향 스님이 우리 조선인 유골을 수습해가지고 여기다 모신 겁니다. 그래서 KBS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 찾아갔고 전날 저녁에 인사드리고 1년 만에 다시 가서 스님들 안내를 받고 사찰 안에서 우리 한국인들에게 사죄하는 스님이 이제 사죄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오사카 성에 가면 한국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오사카 성에. 저는 거기를 가는 게 아니고 윤봉길 의사가 한 달간 갇혔다가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까지 있었던 위소 감옥이 오사카 성 안에 있습니다. 성터는 사라졌고 알지도 못해요, 사람들. 이곳을 어떻게 1년 반 만에 찾아내서 지금 3년째 현장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사카 성도 가죠. 가지만 거기다가 윤봉길 의사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말고 윤봉길을 기리는 그런 공간. 이게 통국사입니다. 오사카에 있는데요. 이게 통일 염원탑이고요. 제주 4.3 위령비입니다. 그리고 한반도가 보이죠? 그리고 이쪽에는 베를린 장벽 실물이 와 있어요. 통국사는 나라를 통일하는 통국사예요. 제일 조선인들이 운영하는 사찰입니다. 그래서 여기 최무예 스님이 결국 제주도 선원정사하고 연결돼서 여기에 있던 74구의 태평양전쟁 우리 조선인 유구를 2019년 100주년 때 남북 불교위원회하고 그리고 민화협 김홍걸 아시죠? 김대중 대통령 아들 그분이 회장인데 그렇게 해서 서울에서 장례를 치르고 그 유구는 제주도 선운정사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 스토리를 이어서 올 1월에 선운정사로 온 그 유구를 찾아갔어요. 그 스토리를 마지막 마무리하고 그분들을 위했는데 처음에 통국사 가서 이 최무예 스님을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장면이고요. 제주 4.3은 오사카에 많은 희생자들이 제주도로 떠나가지고 오사카에 가서 살고 그랬어요. 제주인들이. 오사카에 제주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통국사에 제주 4.3 위령비가 세워진 이유고
통일염원 기념비가 있는 이유도 그렇고 베를린 장벽을 뛰다가 전시하는 이유도 남과 북으로 분단된 우리의 현실을 극복하자는 묵시적 제시잖아요. 이게 베를린 장벽 실물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담바에서 이 망간 광상에서 희생당한 우리 조선인의 저기를 요 기념관이 있었는데 이게 폐쇄됐어요. 폐쇄돼서 이 동상이 어디 갈 데가 없는데 이 최무회 스님이 또 이곳으로 모시게 했는데 극우들이 엄청 반대했답니다. 일본 극우들이 협박도 하고 가만히 안 있겠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무회 스님은 주지는 이곳 통국사에 이 동상을 안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표현했고요. 여기 보면 조선인 강제징용로 상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에 있었던 유구입니다. 지금 제주도 선운정사에 와 있는데요. 본래 이분들은 강산이라는 히로시마 옆에 오카야마에서 희생된 분들인데 통국사에서 유구를 보관하고 있었고 최무회 스님이 북한 국적 스님이세요. 그래서 남북불교 연합으로 합동으로 이거를 독립 100주년 때 모시기로 하고 민화협과 함께 나섰고 최무회 스님이 나서줍니다. 그런데 이들의 유구가 왜 제주도 선운정사에 가 있냐? 바로 이 후지키 소겐이라고 하는 일본인 스님, 이분이 바로 오키나와에서 조선인 700명을 지휘했던 일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휘했던 조선인들이 3월 26일 미군 상륙작전 때 전부 전멸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같은 젊은이로서 안타까움에 그 시신을 수습하려고 그랬더니 종교인이면 들어오고 가능하다고 해서 스님이 됩니다. 유해를 수습하려고. 그래서 이분들의 유구를 반드시 수습해서 한국으로 가져가게 하고 그리고 본인도 이들과 함께 묻히고 싶다고 해서 최근에 타계했어요. 선운정사에 모셔져 있습니다. 이거를 연결해 준 분이 바로 선운정사의 지울 스님이세요. 지울 스님이고 그 한반도 현무암 지형에 이 선운정사가 세워져 있는데 제가 그래서 만주, 러시아, 연해주, 일본, 국내, 제주도를 전부 연결한 곳을 바로 이 제주도의 선운정사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번 2월에 제주도 기행할 때 여기에서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여름에 우스리스크의 최재형 고려인 민족학교에 우리 기행단, 여기 우리 최순남 교장 선생님도 함께 갔고요. 저 뒤에도 같이 간 분이 계시네요. 이게 그 학교 교장 선생님입니다. 김 발레리아 교장 선생님이고요. 당시 갔던 사람들과 우리 동포들과 사진을 찍고 그리고 50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학교 운영금으로. 그리고 안산, 인천에 있는 우리 고려인들을 제가 회장으로 있는 한민족문화공동체 후원회에서 지금 2회째 우리말 읽고 쓰기, 그 다음에 한글, 그리고 우리 풍물, 발이랑 부르기, 또 전주 한옥마을 답사, 남원의 문화체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루빨리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해주에는 직접 학교 운영자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된 2011년부터인데 지난 8년 동안 제중동포 모국체험학습을 만주에 있는 우리 동포와 교사들을 초청해서 역시 똑같은 민족 문화 교육을 해서 동질감을 회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북원태약 장양근의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의 인문학 기행은 종점은 남북 통일에 있습니다. 독립운동사를 왜 배우나요? 동학농민혁명사를 왜 하나요? 항일 의병전쟁사를 왜 공부하고 연구하나요? 그 근원이 되는 아픔을 치유하고자 하는 거지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걸 치유하고 미래로 가려면 결국 쪼개지기 전, 아픔을 당하기 전에 우리 민족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해외 동포를 기억하고 지원하고 남북 통일이 된 이후에 해외에 있는 동포들과 한민족 문화공동체로서 같이 문화권을 형성해서 가는 미래, 그거를 제가 꿈꾸고 있기 때문에 만주를 기행하는 아직 끝나지 않은 독립운동이나 일본 속의 한국 문화 역사 기행이나 또
몽골의 대지의 하늘을보다는 몽골 생태인 문학을 제가 이번에 40명을 안내했는데, 여기가 울란바토르에 있는 이태준 열사 기념비예요. 이태준 열사가 바로 우리 독립지사거든요. 저 멀리 울란바토르까지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오갔던 우리 선인들의 길이죠, 길. 그리고 이번에 만주, 연해주 연합으로 중국에서 러시아로 넘어가는 국경길로 가는 항일 독립전쟁 역사 기행을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민중문화공동체 후원회에서는 소설 아리랑을 가지고 민족운동을 합니다. 조정래 작가가 저의 후원자거든요. 그래서 이 소설 아리랑을 가지고 우리 민족 회복, 그리고 역사 의식을 함양하는 일들을 해요. 2022, 23, 24, 25 지금 제가 딱 1년에 한 번 1박 2일로 재능 기부로 봉사활동하는 때가 이때입니다. 그래서 내년 11월 첫 주 토요일, 일요일도 예정돼 있으니까 혹시 원하시는 분은 내년 11월 첫 주 토요일, 일요일 기억하셨다가 신청하시면 이렇게 떠날 수 있습니다. 통국사에서 만났던 74유회들, 그들을 제가 일본 기행을 할 때 남원교육청에서는 어디를 갔냐면요, 남원의 양림단지에 있는 심수관 도예관, 거기를 데리고 갔어요. 공주부여 익산을 1박 2일로 답사해서 백제 문화가 뭔지, 백제의 불교 미술이 뭔지, 왜 일본의 간사이 지방이 백제 영향권이고 고구려 신라 영향권인지 근원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고고학 역사 쪽으로 해서 1박 2일 하고, 그리고 남원은 일본과 뗄 수가 없는 곳인지 아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순창도. 순창은 고추장 고을이 아니에요. 선비의 고을이에요. 오히려 남원보다 선비들이 더 많아요. 유명한 분들이.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통국사에 왔어요. 그렇게 한 뒤에 그 신사를 처음 찾아갔어요. 일본으로 가서. 그 신사는 일본에 전해준 우리 도레인의 시조를 모시고 있는 신사를 간 거예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을 연결했고, 마지막 돌아올 때는 통국사에서 이 통일의 염원을 안고 이분들을 국내로 이제 봉환했으니까, 그래서 제주도 선운정사에 가서 마지막 유예드리고 목례를 하고 제가 마무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그래서 여기를 떠나서 2019년에 서울에서 장례식을 지금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게 지금 최무예 스님입니다. 제가 그 통국사에 가서 뵀던 분. 이분이 들어올 때 상당히 좀 절차가 까다로웠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유구를 들고, 유해를 들고 들어와서 장례한 뒤에, 이게 제주도 선운정사입니다. 선운정사에 저게 요 밑에, 요 아래에 모셔져 있습니다. 이분이 지을 스님이세요. 그래서 후지키 쇼겐이라고 하는 일본 스님도 여기에 모셔져 있습니다. 본인의 소원대로 선운정사에 묻혔고요. 지울 스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분들의 이 유해는, 요골은 나중에 통일되면 판문점에 그 지금의 군사붕에서 안에 공동구역에 이런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에 모시겠다, 이런 뜻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한반도 현무암 형태를 갖고 있는데, 제가 올 2월에 안내할 때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울 스님과 함께 같이 기원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시간을 잘 지키고 있네요, 제가. 오사카 통국사에서 한 약속을 이루다. 74위와 함께 제주 선원정사 한반도 바위에서 남북 통일을 염원하며 기억하고 추모하며 회원하고 모두 가슴으로 안아 미래 통일된 나라에서 하나가 되리라. 제가 남북하면 여러분들은 통일을 힘차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남북! 통일! 마치겠습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질문 시간을 꼭 받으라고 우리 최영남 선생님.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질문하시기 전에 저 유튜브 채널이 북원태학입니다. 북원태학. 유튜브에 북원태학을 치면
일본 기행, 만주 기행, 지금 러시아 기행은 편집 중이라 아직 못 올렸는데, 몽골 기행, 뭐 제주도 기행, 앉아서 다 볼 수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65편, 뭐 이렇게 제주도 같으면 50 몇 편씩이니까 제가 한 3박 4일, 4박 5일 기행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나실 때 한 편씩 보시면 제가 못다한 얘기는 거기서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이 긴 여정, 남북 통일이 되면 저도 쉬고 싶습니다. 30년을 달려왔거든요, 역사 기행에.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한 해는 오직 1년은 일본 연구만, 오직 1년은 또 러시아 연해주 연구만, 또 오직 1년은 몽골 연구만, 이런 식으로 해온 지가 벌써 20, 30년이 됐네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동학 농민혁명 기념사업을 30년을 넘게 해서 제가 우리 장현근 이번 태학 대표님 분을 그리고 있습니다. 되게 동학 농민혁명이 한국사 연구자들이 하는데 거기에서 조금씩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장영근 대표님 강의를 들으면서 동학의 문명학, 제가 강의를 이렇게 하고 세계사를 제가 굉장히 귀한 분을 만났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한 가지 깜짝 놀란 게 아까 중간에 동학 문명혁명 도움의 성리산 입구에 도움 동학 문명혁명 기념공원이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조성되어 있거든요. 그 서인에서 읽으라고 했던 글, 그게 뒷면에 글이 되는데 그게 제 시거든요. 갑자기 그걸 읽으라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 시를 읽으라고 하는 건데.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게 글이 네 개인데 시가 네 개인데 앞에 두 개는 보시의 역사의 의미를 써놓은 거보다 뒤에 세 개가 시인데 그걸 제 이름을 쓰자고 자꾸 그래서 제가 안 쓰고 그냥 문명동학농민군이라고 하자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뒤에 지금 장 대표님께서 그 이름이 없을 때 간 것 같아요. 그 뒤에 이제 사람들이 자꾸 군에다가 이 출처가 어디냐고 모르니까 돌미를 세워놨다고 옆에다가 이제 글 시인 문명 이렇게 세워놨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게 자그마한 데서 못 보신 거예요. 제가 첫 번째 두 번 놀랐는데 동학 농민혁명에 저는 임진왜란, 청일전쟁, 노일전쟁, 한국전쟁 이 얘기를 하면서 동학 농민혁명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넓게 동아시아를 넘어서 유럽 전체까지 아울러서 역사를 보는 분이 대단히 감동적이었고 두 번째는 제 시를 소리내서 읽으라고 해서 제가 소리는 안 읽었습니다. 뭔지 네, 감사합니다. 제가 거기 가서 그 글을 보면서 어찌나 감동을 했는지, 야, 누가 했는지, 무명이라고 이렇게 지금 써놨는데, 지금 아마 있는 모양입니다. 또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왜 이러고 다니냐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참 듣는데, 지식을 알려고 저는 역사를 대하지 않아요. 선친도 그렇게 아픈 역사 속에 희생양이 됐고, 또 그 선친들의 희생으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그 미군하고 싸웠을 때 흙도 던지거든요. 성곽으로 올라오는 미군을 흙을 던져요. 우리 조선 수군이 강화도에서. 안 되니까 활로 쏘고, 우리는 화승총이잖아요. 미군은 격발총으로 오고 있는데. 그러니 이거 쟁이다가 다 죽죠. 그럼 몰살당한 거죠, 350명이. 자, 그리고 4년 뒤에 미국의 지원을 받은 운요를 침략해서 그대로 페리제독이 전해주거든요. 일본을 개항시키는 그 전략을. 그래서 이또가 기획을 해서 운요를 침략시킨단 말이에요, 조선에.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속에 당시 조선 수군이 갖고 있는 병장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5위의 국방력이죠. 저는 이거를 감격해서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화승총으로 미군에 저항하다가 350명 몰살 당하던 그 조선이 지금은 일본의 군사력을 뛰어넘었거든요, 우리가. 일본은 7, 8위니까요. 우리가 5위고. 이제 핵 추진 잠수함을 갖고 또 핵에 관련된 거는 입장이 서로 다르니까 함부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의 이 군사력이 지금 이렇게 세계 5위까지 온 것은 저는 1894년 우리 동학농민혁명군이 죽창 들고 그 일본군 최신의 기관포 앞에 쓰러져 갈 때, 그리고 항일 의병 15년 때 목숨 바쳤던 그 많은 의병들, 홍주성을 포함해서 우리 무주 안성부터 우리 이 전라도는 의병의 항쟁지의 전부가 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희생, 그리고 35년의 일제의 치욕의 강점기 동안에 강탈당한 나라를 법적으로는 대한제국이니까 우리가 계속 강탈당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회복할 때까지 독립운동을 위해서 숨져갔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 150년의 이분들의 희생으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국방력도 5위죠. 한류의 문화를 갖고 있죠. 그냥 얼마나 흐뭇하고 기뻐요. 그래서 정말 행복합니다. 이 역사, 아픈 역사만 가르치고 안내하고 다니던 제가 요즘은 행복해요. 그 활쏘던, 그 흙뿌리던 우리 조선수군 생각해봐요. 얼마나 당당하고 멋있어요, 대한민국이. 그 얘기는 꼭 긍정적으로 해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최재 목사님 질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있는데? 그러면 우리 한상식 선생님? 네, 질문하세요. 마이크로 하세요. 이따가 다 듣게. 예, 저는 질문보다요. 선생님 강의 듣고 누가 생각나냐면 장준하 선생하고 백기환 선생. 아이고, 아닙니다. 장준하 선생이 이제 백기환 선생한테 백 선생 소망이 뭐냐고 했을 때, 선생님 저는 통일이 되면 삼천리 백만곡을 다니면서 너희들의 선조가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애쓴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통일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했을 때 장준하 선생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나는 그 통일의 이야기꾼이 전국을 누비고 이야기가 힘들 때, 목마를 때 시원한 막걸리 한 잔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주막기를 알겠다 라고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백기환 선생이 장준하 좋아했을 때에 백기환 선생 이하 그 동기들이 갔을 때 외상값이 많이 있었는데 그 술집에 그 여자분이 여걸이었나 봐요. 지금까지 외상값은 다 아깝겠다. 대신 니네 다시 오기는 봐라. 오려면 장준하 선생을 한 대 가지고 와. 이런 이랬는데 선생님이 그 강의 들으면서 이제 이과 계통인데 이렇게 국가에 해박한 지식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리고 이과 출신이어서 역사를 공부하시니까 더 분석적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반 인문사학자를 강의하는 것보다 더 이렇게 소속되는 것 같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모든 그 아픈 역사를 연구하는 것이 통일을 위해서라는 말에 제가 이제 아까 그 백기환 선생하고 장준하 선생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짧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우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대표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신창에서 13년째 살고 있는 귀농 귀촌 뭐 하여튼 그런 예, 부류에서 있는 저도 이제 순창 교육기반 네트워크라고 하는 단체 오늘 같이 단체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그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저희가 이 공부 학습 모임을 기획을 하면서 2017년도에 설립한 순창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에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소녀상의 의미를 알고 기억하면서 또 우리 그 순창에서의 어떤 항일 정신에 대해서도 좀 다 깨우칠 수 있게끔 우리가 공부 학습 모임을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제안해 주셨고 그러는데요. 여기 뭐 청소년 2명도 있지만
앞으로 선생님 강의가 좀 더 많은 순창의 주민 국민들과 청소년들에게 알려지기를 좀 소망하고 다음에 또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오늘 여쭈고 싶은 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제목도 이제 평화의 소녀상을 우리가 바로 알자고 했던 내용 제목도 그렇고 그리고 아까 선생님 강의 중에서도 이제 성노예 피해에 대한 내용도 잠깐 이제 얘기가 됐었는데 저희가 저거를 소녀상을 세우고 역사를 기억하고 그 피해 여성들 그리고 우리 조선인들에 대한 희생을 기억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좀 요약해서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어서 네 여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긴 시간 하면 힘들 텐데요. 짧게 이제 제 못다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후위기가 제일 심각합니다. 그 기후위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생태주의거든요. 생태주의적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삶을 대전환을 가져와야 됩니다.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눈높이를 다 낮추고 지금 소비하는 모든 걸 다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멸입니다. 그게 생태주의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상 철학적으로는 공존이라는 의식을 같이 공유해야 돼요. 공존. 그 다음에 차이. 오늘 제 강의에 4개 주자에 말씀드립니다. 공존, 차이, 배려, 나눔. 이 4개가 인문학이 가야 할 방향이에요. 모두가 존재한다는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차이가 있는 걸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 차이를 배려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배려라고 하는 건 관념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직접 내고 참여하고 소액 기부를 하는 나눔을 해야 됩니다. 이런 생각들이 제가 인문학을 향하는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자연 생태주적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첫 번째, 이 시대에 우리가 첫 번째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만들어낸 민족 생태주의 관점에서는 남북 통일과 민족이 융합해서 한 문화의 공동체로 유지하는 것, 영토를 합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가기 위해서는 분단된 남북 문제도 급하고 그리고 해외인 우리 동포 사이에도 연대하고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문화든 역사든 한글이든 계속 지원해 줘야 되고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역사 기행에 중국에는 결국 통일이라고 하는 과업이고 그 뒤로는 민족을 생각해서 우리가 민족주의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흩어진 우리 민족들이 언제 제대로 한번 민족끼리 해본 적 있나요, 우리가? 없죠. 근대사에서 다 찢어져 발견된 거지. 그래서 일본이 이 생채기에 놓은 이간질에서 찢어놓은 일본에 가면 제1동포요, 제1조선인, 제1한국인 용어도 많고 고려인이라고 하고 소련동포라고 하고 사할린동포는 우리는 한인이지 고려인이라고 하지 말라 다양합니다. 또 제중동포를 우리는 아무 개념 없이 조선족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거는 사용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린 제중동포지 조선족이 아닙니다. 그들이. 중국 내에서나 통하는 용어지 우리가 그들을 중국에서 부르는 용어를 우리가 써서는 안 돼요. 제중동포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이 한민족 문화공동체 후원회를 15년 전에 조직해서 저와 함께하는 분들의 후원금을 모아가지고 동포 통일 이유를 바라보고 제가 하고 있거든요. 통일 이유를 바라보고 압록강 두만강 너머의 동포들과 하나가 되는 세상, 그걸 꿈꾸는 거예요. 통일 이후에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그분 지금부터 투자하고 노력해 줘야 됩니다. 우리 한민족이라는 인식을 갖게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이 결국 역사를 배우는 이유잖아요. 역사를 왜 배워요? 의식을 갖기 위해서잖아요. 그 의식을 가졌으면 의식대로 실천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동포들 관심도 갖고 후원하고 지원하고 이런 일들을 해 나갈 때 제가 오늘 강의한 목적도 이 조선인 희생자라고 한 거에 사실이 아니라 그 희생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기리고 안아내고 갈 것이냐. 그게 금방 질문한 거하고 연계가 돼요. 수없이 많은 희생자들은 꼭 성노예로 간 우리 여성들만이 아니고 남자고 여자고 이 나라 망한 나라에서 떠나야 해서 객지로 가서 경신참변이니 아니면 간도 대지진 때 그 희생당한 그 모든 희생자들이 다 뭐예요? 이 아픈 소녀의 삶과 같은 맥락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분들의 한 분 한 분의 그런 희생을 우리가 기록으로 눈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건 역사에 대해서 아파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역사에 대해서 아파한다는 얘기는 뜨겁게 끓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가슴에. 형식이 아니라. 그래서 그 앞선 우리의 이 근대사 150년의 이 처절했던 역사를 기록으로서가 아니라 내 일로서, 나의 아버지 일로, 나의 할아버지 일로, 아버지 일로, 그리고 나의 일로
그리고 오늘 나의 삶이 결국 우리 밑에 자녀 세대들에게 피를 물려줄 것인지 평화를 물려줄 것인지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성인들의 삶, 어른들의 삶을 현실에 안주하고 역사의식 없이 그냥 흥청망청하고 있는 대로 부나 노리고 그냥 오직 돈 버는 데만 몰두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 자녀의 세대가 가서 또다시 피를 흘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깨어 있으려면 역사의식을 가져야 되고 그 역사의식은 책을 통해서 되지 않아요. 현장에 가서 피 흘린 곳에 가서 같이 상상해보고 아 이렇겠구나. 그래서 저는 의병사, 동학혁명사, 독립운동사를 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다 제가 될 정도로 울었습니다. 할 때마다 울면서 하고. 그 이유가 그 역사를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의식을 갖고 이런 역사를 다시는 만들지 않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소녀상을 세우는 목적도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왜 저 여인들이 성노예로 끌려가야 했는가? 위정자들이 잘못하고 지식인들이 잘못했고 앞서간 자들이 깨우치지 못하고 동학농민혁명 때 그 지식인들이 다 토벌대에 가담하거나 참여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 거죠. 식자들이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니까 결국 진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린 여기 다 지식인들인데 이 지식인들이 눈앞을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전 지구 문제도 보고 우리 민족의 문제도 보고 이 사회 문제도 보고 남북 문제도 보고 그리고 여성 문제, 생명 문제, 생태 문제 모든 문제를 생태주의적 관점에서 아까 말한 공존, 차이, 배려, 나눔 이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많이 도와야 되고 나눠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좀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회장님이 한 말씀 이제 정리해 주세요. 너무 오랫동안 강의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 마지막 사진 한 번 같이 찍고 오늘 강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장님 그냥 주세요. 저희가 마지막에 치고 나오세요. 이 사진으로 그러면 뒤로 올릴까요? 아이고 회장님 아이고 저 젊어요. 어른들 앉으시라고. 예, 제가 이제 잠깐만. 네.